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진행을 맡은 황현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하실 용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김민주 오산시민 김민주입니다. 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계환 스픽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아이고, 사전 투표들 하셨습니까? 저요. 저요! 두 사람이 했구나. 예. 내일 꼭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일부러 간 게 사람이 없어서 한산해서 줄도 안 서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했어요. 몇 시에 가셨는데요? 저 한 2시쯤 갔어요. 네. 운이 좋았나요? 오늘 오후에 네. 투표장마다 난리 난 거 아시죠? 많이. 오후에 많이 몰려가지고요. 아. 지금 사전투표 결과가 나왔죠? 네. 11.60. 예, 역대 지방선거에서 지금 최고 아닙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독특한 독해법이 필요하냐? 아니면 이거 지금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느낌을 그대로 공유해 드리느냐 뭐 이런 건데요.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전 투표했거든요. 네. 저는 서울시장 정원호 찍었어요. 네. 그리고 강서구청장 네. 진교훈 찍었어요. 네. 그리고 교육감 정건식 찍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되잖아. 요렇게 말하는 것이 네. 합법일까 불법일까? 합법. 내가 누굴 찍은지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문제 안 되죠. 예, 이거는 그래요? 내가 괜찮아요. 누굴 찍었다. 이거 왜 얘기하는 먹어요? 거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방송에서 막 이틀막인가요? 얘기해도- 아니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찍은 사람 이제 얘기를 했잖아. 또 누구 이야기다. 구청장까지 이야기하고 뭐 그 시의원 그다음에 구의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름을 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서구 등촌동에 이제 주소가 있거든요. 네. 쭉 이제 찍었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네, 민주당. 또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법인지 합법인지 오늘 방송하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선관위에 연락을 했어요. 네. 이거 제가 공개적으로 내가 누굴 찍었는지 이야기하는 게 약간 걱정이 된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해도 자기가 돼요. 표 찍으면 해도 된다. 해도 그러면 돼요. 제가 김민주 후보한테 당신 누구 찍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찍으세요 아니면 찍었어요? 찍었어. 찍었어요도 물어보는 것도 있고 찍으세요. 그다음에 찍으세요. 지금 약간 사투리 때문에 표준어가 안 돼갖고 찍었어요. 약간 혼동됐어. 그렇죠, 대표님? 뭐 하여튼 뭐 찍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요걸 이제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부담되게 나는 적극적으로 이제 부담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할 때 누구 찍었는지 말을 해봐 요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갑자기 합법이 불편한데? 예? 불편하세요? 불편해요. 그렇죠. 누구 찍었어요? 아 불편한데? 누구 찍었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는 투표의 비밀 침해라고 법으로 있어요. 오. 그래서 개인이 자기 스스로 정한 투표 행위에 대해서 타인이 물어보는 것은 불법이에요. 물어보는 건 물어보는 물어보는 거. 나 누굴 너무- 찍었는지. 지금 그런데 불법? 내가 이 사람이 찍든 안 찍든 무조건 정원을 찍으세요. 김부겸 찍으세요. 누구 찍으세요라고 내 혼자 그냥 혼자 떠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자유. 그건 자유죠. 근데 그건 제가 자유인데. 느끼기에는 전 대표님이 누구 찍었어요, 찍으세요 하면은 이거는 불법인데 황 앵커가 누구 찍었어요, 찍으세요 그러면 귀염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왠지 설득력 있다고는. 느낌은 그래. 이제 이분은 사람 인상 보고 파악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네. 사람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그 합법 불법 지금 책임제야. 아 이거 지금 약간 좀 인격 건침해 뭐 이런 건데. 대표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여러분이 찍었던 후보를 나는 누구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아니다. 것을 중앙선관위로부터 네. 직접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원호 찍었고요, 진교훈 찍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찍었고요, 정건식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찍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박수는 안 쳐. 잘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박수를. 혹시 생각이 다른 거 아니야? 아니 전 경기도민이라서. 저도 경기도민이라서. 네.
그럼 누구 찍었지 물어보면 안 돼. 이게 불법이야. 지금 스스로 물어보시려고 했어. 물어보고 바로 불법 때문에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전 투표율 선거 투표율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해석들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11.60 나왔을 때 그리고 지난 지방 선거보다도 제일 높게 나와서 이거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셔서 사전 투표에 대한 뭐 이제 더 호흡가 더 커졌다. 그래서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하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사실 모든 선거가 사전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는 트렌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지방 선거가 사실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선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가 편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말 6월 3일에는 놀러 갈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비상계엄, 탄핵 경험하면서 이 투표와 선거가 너무 중요하구나를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효용성을 느꼈다. 그러면서 나도 꼭 한 표를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데 역할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선거의 그런 사명감, 소명, 의식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 국민들이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매 시간마다 투표율이 집계가 되는데 계속해서 기존보다는 높다라는 그런 집계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첫날부터 투표했어? 나 하고 갈게. 이런 것들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은 일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쉬는 날. 주말에 복권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특히 아들과 같이 투표장 가고 투표를 꼭 해야 된다는 그 교육을 하고 싶어갖고 사실 토요일 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좋다. 더 높아질 것이다. 더 라는 생각이 높아질 들고 것이다. 아무리 황교안이 브레이크! 본투표하세요. 그리고 장동혁이 나는 본투표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네. 이 흐름은 이 민주주의의 선거 참여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 민주당의 사전투표율의 동료가 지금 국가적으로는 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흐름상 사전투표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에 저는 이제 1% 동의하고 99%는 이번 사전투표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2018년도 기억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17년도에 출범을 하거든요. 5월 달이었어요. 2018년도 1년 딱 지나서 1년 1개월 만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 이겼어요. 그렇죠. 세종은 그 당시에 또 무소속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대구 경북을 빼고는 1년 만에 치룬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첫날 사전투표율이 8.77%예요. 8.77. 그 조금 전에 이제 도표를 보시면 오늘 사전투표율이 2022년과는 비교돼 있는데 연합뉴스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연합뉴스 이제 막대 그래프를 좀 띄워주세요. 연합뉴스 막대 그래프를 좀 띄워주시면 자, 막대 그래프로 보면 10.18%인데 지금 4년 뒤인 이제 오늘 이제 1일차가 11.6%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자 8.77% 1년 지났는데 그때보다도 3% 포인트 가까이 지금 이제 높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그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년 차쯤 됐을 때 80%에 육박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율은 자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찍자고 해서 그때는 자 울산 당선됐습니다. 송철호 변호사가 시장됐고 부산 오거돈, 경남에 누가 됐습니까? 김경수가 지사에 다 당선이 됐어요.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됐죠. 자 그때 사전투표율이 첫날이 자 8.77인데 오늘 보니까 첫날이 11.60%다라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그때에 비해서 민주당 정권이지 않습니까? 더 낮은데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과연 보수가 큰일 났네 정권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이거 지금 내란 세력들 막바지에 막 표를 결집시키고 있으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니까 빨리 가서 표를 찍자라고 했던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특이성의 지금 선거가 첫날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전투표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면서 대답이다.
그럼 대표님은 진보 지지층에서 약간 이 내란 세력 척결, 심판 이 여론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제가 오늘요 사전투표로 가서 또 그냥 혼자 찍고 막 온 게 아니잖아요. 네. 쭉 물어봤지 않습니까? 정말요? 걱정돼서 나왔다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고 대통령 잘해줘야 되겠다. 우리 좋아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걱정이 돼서 나왔다. 정말요? 그래서 오늘 쌍둥이 지금 젊은 소름 부부가 쌍둥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고 투표하러 오셨네요. 아이고 나와야 되죠.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요 말씀. 또 한 분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투표 잘했습니까? 이렇게 보니 예 반갑습니다. 뭐 방송에 한번씩 봤습니다. 아이고 그래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이고 꼭 해야죠 지금. 요렇게 이제 떠날 때 그 마음을 저대로는 주관적으로 읽어내겠더라고요. 걱정돼서 예. 너무 좋아하신 게 김 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저는 뭐 사실은 그 정착이 됐다라는 쪽에 더 봐요. 아니 빼세요. 나 지금 괜찮아요. 여기 정착된 거 맞아요. 대표님 2018년도 말씀에 얘기하셨는데 지금 다 감동하고 2018년도에 있는데. 비해서 2022년도에 사전 투표율이 좀 높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완패했어요. 2022년도에. 그때 이제 사전 투표율은 높아졌는데 왜 완패? 조심히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니까 관외 투표 특히 있잖아요. 네. 제가 오산 사는데 다른 데서 투표할 때 되게 편하게 투표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전 투표가 되게 정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사전 투표율이 2022년도에도 10.18로 18년도보다 높아졌는데 결국 투표율은 50% 내외였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굉장히 완패를 했죠. 물론 지난 그 지방선거 때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우리 지지자들이 실망해서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간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밀리는 결과들이 나오니까 많이들 그렇죠. 투표를 포기한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일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기대를 또 해보자. 우리 지지층이 좀 많이 나가야 된다라는 걸 오늘까지도 투표 동료를 했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의미 있게 봐야 될 게 보통 인구가 많은 데는 사전 투표율이 네. 떨어져요. 네. 근데 아까 그 서울 투표하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예. 걱정돼서 많이들 나왔다고. 서울이 높아요. 서울이 네, 11.2. 굉장히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제가 서울의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가 9.78이니까 10% 내외야 되는데 경기도 왜 이렇게 적어요?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인구가 많으면 많아서. 투표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데 서울도 인구가 엄청 많은데. 네, 경기보다 높은데 지금 11.2라는 높은 투표를 기록했다. 이거는 지금 정원호 정원호 후보 후보. 쪽에 조금 좀 투표에 민심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해보고 특히 불경은 투표율이 좀 낮았거든요. 사전 투표율로. 근데 나쁘지 않아요. 불경도. 예. 그래서 지금 기대를 좀 해보고 있다. 네. 저는 살짝, 하여튼 위험했는데.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그런데 뭐 실제적인지 알아서 힘을 판단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걱정돼서 나왔던 분이 많다라고 네. 해서 저는 이제 걱정을 투표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최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서울시장 정원호를 찍으면서 진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정원호 시장 반드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성공하세요.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진교훈 구청장도 찍으면서 진짜 속으로 엎드렸어요. 진교훈 후보님 이재명 정부 꼭 성공시켜 주세요. 정근식 교육감님 반드시 이재명과 함께 성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니까 약간 투표가 좀 길어져요. 혼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8장인가 주문하듯이. 8장인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이재명 정부 성공시켜 주세요. 네. 라고 하면서 지난 대선에는 작년에는 진짜 이게 빵꾸가 날 만큼 세게 눌러가 윤석열에 대한 이 정오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찍을 때는 그리고 호호 불었거든요. 예. 혹시 이게 혹시 번져서 그렇죠. 다른 데 무효표 될까 싶어서 오늘은 불지도 않고요. 그냥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제가 투표하는 후보들 정원호 시장, 진교훈 구청장, 정근식 교육감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딱 이름을 읽어주면서 주문을 해서 반드시 이 나라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성공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지어낸 말 아니니까 김민주 후보 내가 이렇게 열렬하게 우리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는 사람이다. 네. 지금 만회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네. 우리 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 지금 투표율이 다 높아요. 그래요? 예, 경남도 12.28이에요. 전국 평균보다 높죠. 높아요.
그 충남도 11.46 전국보다 높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그 지지층들이 지금 집결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좀 소망을 좀 같이 가보고 내일까지도 사전 투표율 아이, 높기를 좋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제가 네. 저 말씀에 초를 좀 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직결이 되는지 국힘의 직결이 되는지 이것은 모르겠다 일단. 여기서 유보적으로 가야 돼요. 민주당 직결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오늘 왜 이렇게 민주당이 재밌어? 직결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전북이 19%잖아요. 전북은 19%. 19%. 네. 전북. 정말 지금 박빙으로 어떻게 될지 제일 예측 못하는 제일 핫한.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직결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낮은 데가 대구예요. 대구. 9%잖아요. 그러면 대구는 왜 그러겠어요? 결국에는 부정선거가 좀 부정선거 부분이 먹히는 있는 거죠. 거잖아요. 예.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광주는 18%.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이게 어디로 직결하는지 그리고 왜 사전투표가 높은지는 그 후보와 얼마나 박빙이고 또 어느 맞아요. 지지세가 먼저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도 정원호 캠프에서는 우리가 본부장단 회의하면서 이제는 그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서소문 사고 때문에 그럼요. 그동안 며칠 동안은 유세를 중단하고 조용한 선거를 하다가 어제 밤에 11시에 토론회를 했고 그래서 새벽 1시에 끝났고 그러면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분위기를 쭉 우리 지지자들한테 자신감을 줘야 그래야 투표장에 나오고 이분들이 으쌰으쌰하면서 다 같이 동요하면서 사실은 투표에 임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로 이제 나머지 5일은 간다. 이런 아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투표율도 나는 민주당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지표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좀 높게 나와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많이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번에는 그 이재명 정부 여당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빨리빨리 내일 꼭 사전 투표 해주시고요. 지금 1000명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신데 좋아요 수 몇 개인지 제가 지금 체크합니다. 여러분. 366. 아니 저거요. 왜 366이야? 이거 귀요미라니까 귀요미 지금 봐야. 아니 나의 로또님 예. 지금 누르셨어요? 안 누르셨어요? 왜 아직 300개인데? 저런 방식으로 김병흠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왜 이거 지금 이렇게 맡길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완전 저런- 그런 모드로 갔대. 완전히 이제 수구리 이렇게 돼가지고 아, 정말요? 진짜 호소하고 네. 절박하게 살려달라는 그렇긴 방식으로 하죠. 네. 이제 가면서 마지막 표를 끌어모은다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절박하게 하세요. 절박해요. 좋아요가 절박해요, 여러분. 절박한 걸 약간 즐기는 사람 같아요. 얼굴이 진짜 나의 절박하다. 로또님 누르셨죠? 좋아요 누르셨죠? 좋아요 100명 이상 갑자기 훅 네. 늘어났는데 아, 정말요? 좋아요 좀 많이 예, 눌러주시고 이제 호소가 방송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댓글창 난리 예. 났어요. 벌써 네. 평택으로 지금 뭐 아 정말요? 그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주제인데. 그러게요. 매불쇼에 오늘 유시민 작가가 나왔어요. 민주당의 연대론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요거는 사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전달을 하면 안 되니까요. 싱크 하나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정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정답 아래에서 논리를 개발해낸 것 같다. 그래서 평택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많이 나도 섞고 있어요. 많이 듣잖아요. 이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 지금 알죠. 댓글도 이제 그런 의견들도 지금 뭐 이게 다 전부라는 건 아닙니다. 의견이. 예. 요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이런 분들도 들을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뉴스공장에 나가서 그 문제,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조국이 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한 거를 두고 제일 많이 나온 비평이,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가서 뭐라고 비평을 한마디 하면 한 100명이 물어뜯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그게 일리 있지 않아요? 그 정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평이 제일 많냐 하면 네. 조국 지지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쓸데없는 얘기를 갖다 붙이냐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그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네. 비평이라는 거는 비평가가 자기 자신을 어떤 대상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평을 하냐면 난 누굴 지지해. 그러니까 정해놓고 그 지지하는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긴 네. 해,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네. 있죠.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그 사람이 네. 하는 말이 뭔가를.
저런 발언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난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관련해서는 합당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 지지율이 높은 대권 주자급을 배척했다 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건 민주당에 지금껏 없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다들 제 눈을 마주치질 않으시는데 누구부터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시기의 문제였죠. 맞아요. 지방선거 이전에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적절성이 없다는 것이지 예. 조국 대표 우리 당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권 주자라서 뭐 전혀, 합당을 못했다. 전혀 그건 아니다. 맞아요.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연합 공천을 한다는 것은 두세 달 앞두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당내 복잡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라고 해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였죠. 조국 대표에 대한 비토가 아니었어요. 민주당 내부는. 그래서 저 내용을 유시민 작가 얘기대로 하면 결국 조국 같은 대선 주자를 통 크고 넓게 안아야 하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내부에서 배척을 조국 대표에서 하느냐. 어허. 이런 부분은 맞아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오인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러면 방송에서 최초로 제가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조국 대표가 대선 직전에 작년입니다. 2025년 6월 3일 대선 전에 민주당의 유력한 인사가 서울구치소에 갑니다. 대선 전에 통합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한 번이 좀 부족해서 두 번을 갑니다. 두 사람이 가요. 통합을 하자. 아예 대선 전에 조국혁신당은 우당이가 통합을 하자는 제안을 조국 대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선 전 통합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보신 적 없죠, 이 내용. 예.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조국혁신당과 굳이 따로 살림을 차릴 이유가 없다. 가능하면 통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전제로 이미 대선 전에 그런 교감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물거품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선을 치렀죠. 잠시만요. 그러면 그 이유는 조국 대표가 본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뒤로 미루자라는 조국 대표의 판단이었나요? 그건 100%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직접 가서 조국 대표와 논의를 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두 사람으로부터 교차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때는 어쨌든 조국 대표의 사정 때문에 못하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넘어와서 8월 달에 사면을 받고 정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이제 해가 지나서 이 지금 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원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 바도 없고 통합이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하는 쪽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석을 하건 아니면 시기의 적절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든 그런데 총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합당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것으로 오인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청와대 취재를 또 직접 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아니 통합에 대해서 원래 찬성을 했고 그 시도까지 했는데 시기라는 문제는 당내에서 논의 절차가 좀 더 원만하고 그리고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토론과 그리고 좀 뭔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 과정을 놓쳐버려서 통합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확한 얘기 그게 아니고 조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지금 저는 그 오늘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듣고 일부는 동의가 되고 일부는 죽어도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동의가 안 됐어요. 첫 번째 조국 대표께서 유력한 대권 후보인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대권 후보 그 여론조사에서 아직 그 눈에 안 띄시는 걸 알고 있고 두 번째는 합당을 저희가 반대한 적이 없어요. 지금 합당 추진 중에 있어요. 맞아요. 추진으로. 그 당시에 사실 기구도 만들어져 맞네요.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멈춰 있는 거지. 당원들은 그렇죠. 합당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지금도 많았어요. 기구는 있어요. 근데 멈춰 절차의 있는 문제. 거지. 그 세 번째는 그 유시민 작가는 지금
우리가 보수 극우 세력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는 상황이다라는 적이 인식을 약하니까. 하고 있는데 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오. 여전히 우파 지금 보수 우파는 건재하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에 여기저기 지금 곤란을 겪고 있겠어요. 맞네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박부용 교수도 같이 예, 예. 오늘 나왔잖아요. 예. 저 이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우리 연수원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실수가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집회에 젊은 여자 많이 나오니까 남자들 나와라. 예. 2030 우파 애들 고립시켜야 된다. 같이 놀지 말아라. 이런 말 해갖고 결국에는 사의를 냈던 분이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뭐 갑자기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비슷했다느니 뭐 이게 좀 너무 과한 전제 조건을 깔다 보니까 마치 그게 저한테는 폭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오히려 본인들이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유시민 작가, 조국 대표, 김어준 총수를 갖다가 누가 그 약한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폭력이라는 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저는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져서 제가 움찔움찔 거렸어요. 말 잘못하면 또 어디 가서 또 혼나는 거 아닌가? 뭐 댓글창에 좀 안 좋게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대선 주자들 많이 키워야 하고 그 사람이 그럼요. 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심지어 국무총리 직접 만난 적이 있거든요. 송영길 대표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하고 인터뷰 끝나거나 잠시 만난 시간에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는 두 분이 어떤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는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시키는데 모든 데 올인을 하면 그것이 어떤 자리는 무슨 관계가 있노? 윤석열 때문에 우리도 맞아 죽을 뻔하고 감방 가거나 아니면 진짜 꽃게밥 될 뻔도 했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덤으로 사는 인생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한번 바쳐보자고 하는데 무엇이 그거에 두려운 게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사람 중에 아무나 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돕는 거니까 같이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탠스를 조금이라도 저는 비켜선 적이 없어요. 저는 조국 대표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한테 보여주면 국민이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그럼요.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을 왜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느냐, 왜 민주당은 나를 배척하느냐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간극이 점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폭력적으로 좀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조국 대표의 행동이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조국 대표를 배척한다는 쪽의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한번 해봐. 결국 우리가 안 도우면 다음에 정권 재창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두고 봐. 라는 느낌으로 또 제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 중에서 국가의 혁신 과제, 그 다음에 민생의 안정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으로 보면 아무리 나쁜 정권도 정권 재창출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아무리 나쁜 후보라도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더 좋지. 정권을 빼앗기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다. 그럼요. 정권 재창출하려면 좋은 후보들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조국 대표도 있어야 하고요. 강훈식 실장도 있어야 되고 김인석 총리, 송영길 대표, 정청래 대표, 다 있어야죠. 김경수 지사 다 많아야죠. 해야죠. 왜 우리 아름답게 전쟁하고 아름답게 경쟁하고 그럼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공하고 박수 치면서 가는 분위기 우리 왜 안 만들고 싶습니까? 김민주 그것 때문에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줄 서가지고 뭐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줄 좀 쓰고 싶어. 저는 뭐라고 하시? 저는 방금 진짜 일도 진심이 없어요. 나왔어. 저런 마음이 반만 있으면 돼요. 반은 그래도 공적으로 나라 생각하고 52% 공, 49% 줄.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로 좀 가면 충분히 조국 대표도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오늘 저렇게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동의하기 어렵다. 예. 저는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방송 출연할 때마다
뭔가 우리 당 내에서의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방송 출연한 슬퍼. ABC룸부터 해가지고 나올 때마다 곤란해지는 패널의 입장이 있어갖고 아 정말 이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지선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하면서 이게 당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거에 전조증상을 계속 군부를 떼고 있는 것 같아갖고 참 이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에서 저는 김용남 그리고 조국 이 평택을의 이 선거 구도를 가지고 사실은 설명을 했어요. 지금 사실 매불쇼도 보면 조불쇼라고 욕먹기 때문에 최욱 씨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둘 중에 누구를 두둔하는 순간 반쪽으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구도에서 정말 이게 어려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저는 평택을 보면서 조국을 지지하기도 그리고 김용남을 지지하기도 솔직히 어렵다. 왜냐하면 실제로 조국 후보가 나왔을 때 왜 하필 평택을이었느냐. 여전히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김재현 후보가 먼저 가갖고 진보당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막 오자구도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조국 후보가 사실 지역을 잘못 정한 거 아니냐라는 불편함이 아하. 있고 또 국힘제로 그리고 쇄빙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 네거티브 하면서 맞아. 국힘제로가 안 됐잖아요. 조국혁신당이. 맞아. 예. 12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다 평택을 가가지고 지역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지금 지방선거에서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의원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요거는 유시민 작가의 매불쇼 관련 발언이 아, 준비됐나요? 있는데 그걸 보고 예. 와서 신현영 의원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힘 제로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그러면 조국 후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민주당이 공천 안 했으면 돼요, 거기에. 민주당이 단 한 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 몫을 내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국 씨한테도 처음에 조국시당 만들 때부터 이걸 경고를 했어요. 나한테 자문하러 왔을 때 민주당 무서운 정당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서운 정당이냐면 국힘당 계열과의 정당과 싸울 때는 사자 같지만 거기 않고 진보 진영 안에서 다른 군소정당하고 싸울 때는 늑대다. 자기 살코기, 자기 먹을 고기, 살코기 한 점도 양보 안 한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지역구에서 부딪히게 되면 뼈가 가루가 될 거라. 자 여기서는 예. 이제 사실 신현영 먼저 의원님한테 말씀하시고 제가 먼저, 예, 이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예, 예. 이거 다음에 이제 김용남 의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또 준비가 돼 있나요? 그것도 보고 순서가? 올까 그냥 예. 아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먼저 조금 예,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죠. 김영희 예, 예.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천을 아예 안 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다는 것에 그렇게 저는 발언했어요. 동의해요. 저도. 그러면 그 민주당이 누구냐고요. 민주당이 누구냐고요. 누가 공천을 안 했으면 됩니까? 당 내에서 논의를 해서 우당인 조국혁신당을 챙겨야 된다고 하면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민주당이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죠. 당 대표가 결심하면 돼요. 유시민 작가가 지금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이제 혼란스러운 단어 네. 중에 하나가 네. 민주당으로 통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결심한 모든 게 다 돼요. 자, 그래서 안산에 누굴 공천하느냐? 다 정청래 대표가 좀 어쨌든 마음을 먹고 공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남에 누굴 공천하느냐? 이것도 정청래 대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송영길 전 대표조차도 공천을 못 받아서 풍찬노숙 비슷하게 하면서 있다가 마지막에 연수로 가게 되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다 결정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 논의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통큰 정치를 하고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우당이니까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 해갖고 북구청장도 울산에서 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보당에도 보궐에 한석,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가 안정권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더 큰 정치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배제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가장 부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발언들을 보면 계속 민주당을 통치기 해서 통칭해서 조국을 못 들어오게 한다. 무섭다라든지. 아니 제가 만나본 황명선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지금 저 김인석 총리 쪽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황명선 본인이 없는데 지금 의원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말을. 당연히 모시고 해야 되지. 왜냐하면 판을 키워야 이기는 후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대권의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내는 정치력이 있어야 하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국혁신당 주자고 본인이 결심하고 그 지역구를 찾았으면 공천 안 하고 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되는 얘기. 예, 말씀하시죠. 아니 정청래 좋습니다. 당대표가 예. 어떻게 공천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 아니 민주당의 규칙세로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거 되게 옛날 얘기예요. 우리 지금 1인 1표 정당이 된 이후에 우리는 무조건 좋은 후보를 내서 한 석이라도 사수를 한다. 우리가 개원할 때도 그렇고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한 석, 두 석, 세 석이 부족해갖고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뭔가 개혁을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걸 우리 당원들이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정청래 그러면 당대표가 사실은 조국과 합당이 물 건너가면서 약간의 리더십에서 스크래치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조국이 먼저 가고 거기를 후보로 안 낸다? 이거는 상당히 정청래 너 민주당 당대표야 조국을 위한 당대표야 이렇게 챌린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당연히 후보 아하.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것도 근데 또 다만 설득이 되네. 예,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냈느냐 아니면 약간 상대적으로 약세 후보를 냈느냐 그것까지는 저는 몰라요. 약간의 반전이 있네요. 네, 그것까지는 예, 몰라요. 예. 어떤 계산까지 갔는지는 예.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 뭐 김용남 그 후보의 대부업체 이거 우리 어. 예상하고 낸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아니 14곳의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안 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어허. 일이라고 패널로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옛날 얘기였다. 아, 그건 좀 무조건 옛날 후보를 얘기다. 낸다. 어. 근데 어떤 후보를 낼 거냐는 정청래 대표의 거기까지는 판단이다. 모르겠고. 아하. 까지 이쯤 되면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충분히 존중하면서요. 이제 정치라는 것은 당 대표는 특정 지역구에 우리 후보를 내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를 이제 바라보면서 정리를 할 때 조국혁신당과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합당의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을 더 키우는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라는 통칭을 가지고 누군가를 그것도 배제했다는 맞아. 방식은 네. 이게 마음이 지금 너무 아파요. 헷갈려 맞아요. 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기 약간 상처받았어. 네, 왜냐하면 그 유시민 작가의 오늘 발언은 이게 과연 조국 대표한테 도움이 되나? 오. 아니 너무 과하잖아요. 아, 과하다. 예, 조국 대표를 위해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공천하면 안 됐다. 우리 뭐 민주당이 한 번도 보호해주지 않았다. 아, 조국 대표 어떻게 나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사면시켜줘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만큼. 그리고 우리가 조국은 죄가 없다 하고서는 서초동 집회 그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죠. 다 나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저 어떤 세력이 조국 대표를 막고 있다,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제 조건이 완전히 지금 잘못된 말씀이신 것 예. 같고 정청래 대표께서 공천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당원들의 반발이 있잖아요. 두세 달 있으면 또 전당대회니까 연임에 대한 생각이 많이 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여의도 설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약한 후보설. 아, 일부러 김용남 후보로 약한 보냈다. 후보설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또 먹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송영길 대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민주당은 당대표는 전북에 신경 쓰지 말고 평택 가서 좀 선거운동 좀 해라. 아, 그랬습니까? 예, 방금 아이고야. 전에 저 송영길 대표가 아주 쓴소리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 유시민 작가의 그 마지막으로 그런 매불쇼에서 또 다른 발언한 것들 요것도 보고 올 텐데 보고 와서 지금 사실은 저는 세 분이 굉장히 고퀄의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요거 영상 보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면 벌써 잘랐어요. 그렇죠. 지금 이건 뭐냐면 선거가 너무 여유 있어. 이 김영남 후보 이건 왜 안 되냐?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과거에 민주당의 후보가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의 공격을 대대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벌써 본인이 나 때문에 당이 선거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네.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습하는 게 199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건은 이게 통하지 않아요. 이 스토리에는. 그리고 이제 김영남 후보하고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잘 아는 뭐 어떤 도당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김영남 커버치는 뭐 무슨 당원들 협박하는 그런 성명이나 내고 있고 당 사무총장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김영남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야 민주당 큰일이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정치라는 건 상황이 결정하죠. 그래서 중요한 선거는 구도가 결정한다는 것은 상황, 조건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인물 경쟁력, 뭐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 뭐 이렇게 이제 반영되는 순서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김용남 후보 이슈에 대해서 칼을 못 댄다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 있죠. 유시민 작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유가 그거 부인하면 안 된다. 여유가 오.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검증이나 뭐 우리 이거 지금 논쟁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 당연히 뭐 잘라야 되지. 이것 때문에 전국 선거에 영향이 있으면
그러면 김용남 건이 실제로 전국 선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느냐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용남이 그냥 주저앉길 바라는 사람은 전국 선거에 영향이 엄청 미치고 있다 아하. 이야기할 것이고, 또 저는 비교적 각 지역구의 상황들을 매일 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남은 평택에서는 이슈가 되는데 전국적 선거에 영향이 크게 없다. 다음 건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영향이 있으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본격화될 때 우리가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 불법 대부업체였느냐, 두 번째 고리 대금업을 했느냐, 세 번째 차명으로 진짜 했느냐. 대주주예요. 일대주주. 예. CEO 그냥 대표에서 그것도 자본금 3억짜리면 큰 회사도 아니에요. 대부업에서 자본금 3억 같으면 아니 닭집 하나 열지 않습니까? 치킨 가게 얼마쯤 들겠어요? 보증금 이렇게 걸어도 한 2억 들어요. 예. 근데 그 정도 소규모 대부업체가 개인한테 소매 금융을 하는 때도 아니에요. NPL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부실 채권 인수해서 이거 다듬어서 그러고 중간에 우리 같은 사람은 돈 이제 1억 중에서 5천만 원 대출 받았는데 2천만 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후순위 대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후순위 대출할 때 위험이 크지만 돈 빌려주고 이자 고일로 받는 거죠. 이런 회사예요. 근데 사업하다가 잘 안 됐어. 동생 처음 하다가 그 엉망진창 됐으니까 형님 돈 있으니까 형님 돈 넣어가지고 그 동생하고 같이 또 하는데 동생 또 역시 사업 소질이 없으니까 좀 뭐 돈 말아먹고 먼저 이랬던 건데 이걸 자 대부업이 국민적 인식이 안 좋다. 뭐 맞습니다. 왜 대부업을 했을까? 그럼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 자기 동생이 시작한 사업에 형이 끼어들게 됐고 그리고 당연히 돈을 넣었으니까 자기가 주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대부업을 했기 때문에 당신 사퇴해야 돼라고 하면 이건 말이 돼요. 네. 그런데 마치 불법 사채업을 한 사람 고리대금업자처럼 몰고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가 20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정말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사채업을 했다. 자, 그 시장에서 행상으로 간장 장사를 했어요. 아버지는 뭐 넉넉한 집안이 아니에요. 포크레인 같은 거 있죠. 중장비 이렇게 대여해주고 이렇게 김용남 의원이 살았어요. 제가 오죽하면 지지를 또 했겠어요. 예. 봐주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근데 김용남은 그냥 그때로 보면 정말로 마치 금수저로 태어나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검사하면서 부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잘났던 뭐 좋은 집안에 이렇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김용남은 그런 이미지가 뭐 굳이 나쁘지 않아서 자신의 이제 과거나 가족관계를 이렇게 그냥 드러내지 않고 이제 살았는데 이게 완전 꼬리 대금업자의 불법 사채업자로 가버리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취직시킨 그냥 지인 선배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 한재민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 CEO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 지금도 연락돼요. 잠적은 무슨 잠적이야.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막 공격하는 것에 최소한의 팩트는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걸 그냥 불법 대부업자의 고리대금업자의 명의 신탁에 차명으로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이 정직하냐. 아이고 첫 번째 얘기가 길었는데 두 번째 짧게 얘기할게요. 이걸 친누나가 TV조선에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TV조선에 갖다 줬는데 10년 전부터 누나는 차곡차곡 아마도 모았다는 녹음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누나의 남편이 법조인이에요.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재산에 나누는 게 이제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김용남은 자기 어머니가 몸져 누웠으니까 평생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를 위해서 병원에서 한 달에 많이 들어갈 때 1,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어머니를 살려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자기 번 돈을 거기 넣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이 남았지. 형제가 협의가 안 됐죠. 그 재산이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부동산이 한 2, 30억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차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진짜 얼마 안 돼. 물론 그 얼마도 억 단위니까 돈이 큰 돈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갈등이 되어가지고 TV조선에 제보가 되었다. TV조선 이제 걸려들었구나.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억울한 점이 너무너무 많을 때 등장했던 그 언론이 누구였느냐? TV조선.
그런데잖아요. 한겨레나 경향도 아니고 그렇지. TV조선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고려는 왜 우리가 하지 않느냐. 어허.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불법인지 아닌지 정도는 우리가 가려줘야 되지 않나. 제가 조국 대표가 늘 억울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받아놔야 되고 조국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니까 무조건 공간을 열어서 함께 가는 통합의 정치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네. 대통령이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죠. 그런데 김용남이 그 정도로 욕을 들어먹고 저기에서 진짜 타오를 던져야 될 정도의 중범죄자인 것처럼 몰고 가면서 자, 민주당은 타락한 집단이다. 김용남 같은 자를 어떻게 공천을 주느냐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어온 거 지금 대표님이 얘기 다 해갖고 하셨습니까? 아,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만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수원에 있는 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옆에 학교 나왔거든요. 아, 고등학교도 이야기해서 김용남 이거는 수원 후보가. 수성고등학교 예, 나왔고요. 저 김용남 의원은 수원고등학교 수원고등학교 나왔어요. 수원고등학교. 근데 그 김승원 의원이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네네. 먼저 그 정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김승원 의원과 김용남이 어렸을 때부터 친하지 않았어요. 친한 네. 관계 아니에요. 대학 가서 같은 수원 출신이니까 그때 알게 된 거지. 그리고 또 각자가 노선이 틀렸잖아요. 한 명은 판사, 한 명은 검사였고 한 명은 국민의힘에서 수원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수원시장 선거도 출마했고 또 김승원 의원은 국회의원 하면서 완전히 당이 달라서 서로가 그렇게 친할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 당에 들어오면서 도당위원장으로서 이제 그 지지 유세를 가고 아니 그럼 민주당원 보고 민주당 지지하라고 해야지 그럼 민주당원 보고 조국혁신당 지지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 김용남 의원이 본인이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그 비서관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인맥 관계, 사람 관계에서 그게 능숙하게 풀지 못했던 거는 그대로 이것이 지금 오는 것이다. 평택과 수원 약간 멀지도 검사스러운 게 있었던 건가요? 약간 그 있었죠. 심지어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검사에 대해도 뒤에 좀 서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선거운동 하느냐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걸 네거티브로 공격하고 가족까지 건드릴 문제인가. 물론 김용남 의원도 잘못한 거 있죠. 그 조국 대표한테 눈 파랗게 그거 민주당스러운 거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조국 대표나 조국 대표 캠프가 김용남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면적으로 하나 나온 게 있잖아요. 어떤 그 거요? 선거운동원이 아니 아무리 선거운동원이면 상대 후보잖아요. 예? 상대 후보면 좀 존중 의미에서 옆에 같이 있어도 제가 피해드릴까 해야 피해주죠, 되는데 사실은. 윤종건 의원하고 김용남 후보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 가서 막 가리고 그런 행동 자체가 조국 혁신당 그 조국 후보의 캠프가 김용남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다.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단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에는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아직 어떤 게 사실인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제 마타도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그래도 김용남 후보한테는 악재는 맞죠. 이게 왜냐하면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 대부업을 했다는 거, 불법은 아니어도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돈과 명예를 다 가져가려고 그래? 그게 정당한 것이야? 특히 민주당 후보로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도 이게 공천 이후에 터진 이유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당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했던 것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면 당에서 대응을 적절하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 지지자들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없다라는 파가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분열되는데 사실 다시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당이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견을 가질 수도 있다. 김용남이 그래도 지지한다. 아니야, 난 김용남은 우리 당의 후보로서 지지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그럼 너는 조국 지지하냐? 이러면서 폭력적으로 이게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언제 우리 민주당이 만약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환되는 외부의 외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현상이어서 이걸 민주적으로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다는 면에서는 저는 일정 부분의 그런 지적들은 지금의 우리 민주당의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름의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TV조선이어서 저는 매우 불편합니다. TV조선이 불편합니다.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해서 옛날부터 계속 싸운 거예요. 그리고 김용남이 당을 바꾸고 우리 당의 공천을 받고 이제 뜨기 시작하니까 직전에 터트려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망가뜨려보겠다는 그런 나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녹취록에서 나오는 그 가족들 간의 대화 뭐 수수료는 네가 먹고 이런 방식으로의 대화는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김용남을 생각했을 때는 부적절한 거는 사실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이견들의 다양성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제 김용남 의원님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있을 거예요. 이기고 지고는 결국 이제 집단지성이 결정할 것이고 뭐 달게 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변명을 해주기보다는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더 큰 게 터질 거예요. 이 김용남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요. 김용남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닌 거 아니라고 할 때요. 보통 세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MB 정부 때 안양지청에 검사하고 있을 때 MB 욕 엄청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융 관련된 데 굉장히 지금 해박한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변호사 시절에 실제로 박근혜 친인척과 그리고 모 방송그룹의 사위 간에 특정 회사를 슈킹해가지고 집어삼키는 M&A 시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적발했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끝까지 이거를 변론을 해주면서 그 불법적인 특히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청 강력하게 나와서 활동을 했거든요. 이때는 민주당도 아니었어요. 그런 기본 심성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도 이제 드러날 일이 있는데 대부업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제 동생이 없지만 만약 제 형님이 내가 대부업을 먹고 살려고 하는데 형님 돈 빌려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것도 20억 30억 빌린 것도 아니에요. 한 2, 3억 정도 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안 되니까 막 이게 무슨 대출 한도액도 넘어가고 하니까 뭐 형님 뭐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형님이 그러면 뭐 지분도 가지고 다 가져와서 넌 그냥 시킨 대로 해. 그리고 가족 회사 만든 거예요. 직원이 2명밖에 없는데 아버지하고 그리고 자기 재수가 저기 와서 이제 190만 원씩 월급 받았어요. 왜냐 자격이 있어야 그 대부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교육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월급 많이 줄 수도 없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 이제 융단폭격식으로 하는 것은 대부업이라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용남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사실 전기한 대표님이 송영길 후보님의 선거사무소 다녀오셔서 요거를 꼭 다루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유시민 작가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저는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졌다고 생각을 하고 20초만 시간 주십시오. 저는 유시민 작가님께 진심으로 제가 호소드리는 것은 그 중심 충분히 이해하고 이번에 평택을해서 누가 되든 끝이 나지 않습니까? 진작에 토론과 논의를 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각자 어떤 위치에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을 일단 후선으로 좀 밀어놓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통합적 모드로 나갈 때 작가님은 힘이 우리보다 100점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1점 되는 정도의 힘을 보탤 테니까 유 작가님은 이 이재명 정부 탄생에 기여했듯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합의 분위기에 좀 이렇게 좀 나서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이 세 분 패널들의 토론만큼이나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 송영길 후보님에게 지금부터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출신의 민주당 대통령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우리 민주당에서 대구 경북 출신 대통령 후보를 또다시 만들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 황금 같은 기회 아닙니까? 임기 4년이 남아 있습니다.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초기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2,300조 있습니다. 지금 6,300조, 무려 4,000조를 1년 만에 늘려낸 대통령입니다. 이 일 잘한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후보, 김부겸 총리 경험을 가지고 경북고 출신의 대구가 낳은 인물 아닙니까? 왜 기회를 안 주십니까? 여러분, 추경호 부총리 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실세로 뛰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대구 이 지금 K2 공항 이전 뭐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의석에 부지만 지정해놓고 뭐 진행된 게 있어요? 가덕도는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어째로 이 낙동강 수질 오염 문제, 대구의 물 문제를 누가 제대로 해결했습니까? 한번 이 기회에 정말 일 잘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력과 또 이런 이 김부겸 총리의 경륜이 같이 결합돼서 대구 경북을 바꿀 수 있고 발전시키는 저로에게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와, 아니 숨도 안 쉬고 거의 랩을 하시는 것 같은데 A밤님이 연길형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다녀오신 거잖아요. 예, 뭐 인터뷰를 제가 이제 요청을 했고요. 예. 이제 대구 걱정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김부겸 총리가 당선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선거에. 예. 이제 그걸 위해서 당신이 직접 자청해서 대구 시민들한테 정말로 인천 이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지만 꼭 좀 김부겸 당선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절절하게 호소하는 마음이 사실 타 지역이고 호남 출신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의 김부겸 후보가 저렇게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고맙기도 하고 인천에서 인천에서 저런 메시지를. 근데 웃긴 얘기 하네요. 예. 저렇게 얘기 막 해가지고요. 예. 당선되게 해주세요 했죠. 마지막에는 제가 한마디 더 할 게 있습니다. 인천 연수갑 유권자 여러분, 그럼요. 송영길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도 잊지 말고 꼭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100을 얘기하고 이 정도 그 얘기는 해야지. 그렇게 그렇죠. 해서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 이게 현장에서 네. 육선에 도전하지만 초선 의원처럼 요즘 선거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전국적 관심이 없으니까 인천 연수갑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유권자 사실 만나는 그래요. 게 더 좋대요. 그렇다고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그 유권자들을 밑바닥에서 진짜 많이 만나고 있다고. 이래서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한다던데 예. 어쨌든 정치인의 피는 못 속인다. 자기 지역구 주민들이 자신을 열렬하게 응원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저 열정은 제가 잘 알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응원 한마디라도. 아니 저 연수갑 처음에는 다들 저 만만한 동네가 아니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스며드셨어요. 그럼요. 네. 송영길인데. 역시 송영길이다 생각이 네. 들었어요. 처음에는 뭐 송영길도 쉽지 않다. 거기가 네.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다. 박찬대도 간신히 이겼다. 뭐 이런 말 했는데 이건 뭐 저 박찬대 시장 후보보다 득표율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저 방언 터진 거 보세요. 거의 방언하듯이. 저는 오늘 아침 기사에서 네. 김민석 총리가 6.3 지방선거 끝나면 사의를 표하고 이제 전당대회 뜬다 그런 기사 보셨죠? 나왔습니다. 예,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는 6.3 지방선거 5일 남았습니다. 그 이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송영길 이렇게 재밌다. 지금 당대표에 뛸 사람들을 계속 띄워주고 있는 스픽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두를 띄워드립니다. 예, 지금 모두를. 송영길 후보도 연수갑보다는 대구 생각하면서 큰 대구. 대의에서의 민주당의 깜짝 그런 놀랐네. 리더십을 지금 대구 얘기하고 후보인 있는 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스콥이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아하.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이게 돼요.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반론하시죠. 연수구청장이요. 민주당 후보가 정지열 후보예요. 정지열 후보인데 네. 그 연수가 이제 서울로 보면 강남 같은 지역구더라고요. 그렇죠. 선거동안 이분이 21년 전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온데 이제 동네에 도배됐구나. 프랭카드로 왜 그랬어? 국힘 후보가 뭐 음주운전 전과자를 합니까 이렇게 21년 전인데 요걸 송영길 대표가 이분 손잡고 같이 사과하면서 사과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때 잘못됐는데 지금은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으쌰으쌰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정지열 찍어주세요. 며칠 동안이 계속 다니고 있어요. 정절 당선시키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예. 제가 취재하러 갔으니까 예. 대구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 실제로는. 지역에 구청장 당선시키려고요. 진짜 시간이 날 때마다 21년 전 음주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지열 찍어주세요.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하고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정지열 구청장 제가 또 홍보해드렸으니까 네. 이재명 정부 선거를 위해서 잘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지열 예. 구청장 후보님
요 영상도 안 볼 수가 없어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부겸 대구 이야기 계속 아, 좋습니다. 나오잖아. 예, 대구시장 후보, 민주당 후보이지만 아무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유세중의 장면 하나가 나왔거든요. 요거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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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르신, 아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어르신이 갑자기 예, 고맙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는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장을 저도 지금 하고 왔는데 정말로 이렇게 저를 열렬히 지지해 줄 분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진작 이런 줄 알았으면 나 정계 은퇴도 안 했을 끼인데 지난번에 하도 혼을 내세가 막 제가 이제 정치 그만하자고 그렇게 막 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그러고 아니 몸이 불편해서 야.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이신데 갑자기 근데 진짜 유세차 타고 마이크 잡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와중에 손은 손만 들어주는 흔들어도 사람, 고맙잖아. 눈 마주쳐주는 사람, 크락션 울려주는 사람, 화이팅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힘이 나고요. 엄청나게 울컥해서 내가 더 열심히 맞아, 했구나. 맞아.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민주당 트럭 나오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손을 들어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게 정말 하루 종일 우리 그래야 지치는데, 됩니다. 예, 지금 김부겸 후보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대구의 시민인데 휠체어에서 내려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정말 진작에 내가 정계 은퇴하지 말고 계속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감동적인. 저 장면은 아마 김부겸 후보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전 제목만 보고 예. 대구에 놀랄만한 영상이라고 해서 난 또 대구에서 김부겸 저 후보 또 욕 먹거나 뭐 테러 당했나? 뭐 이런 거 테러 당한다는 알았어? 이건 줄 아니 보통 알았더니 그러니까 완전 그게 반전 노멀한 건데 영상이네요. 요즘에. 완전 분위기가 아니 다른 몇 년 건가? 전에 총선에 나오셨을 때 유세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욕하고 지나가셔갖고 김부겸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도 하시고 그랬던 영상도 있었거든요. 예. 야 이번에 뭔가 될 분위기가. 것 같은 얘기 좋은데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취재를 제가 또 아,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 이제 취재는 매일 하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어.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 오, 대구 추경호가 앞서고 있느냐 아니면 국힘에서 봤을 때는 김부겸이 앞서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답이 뭐래요? 뜸들이면 안 되죠.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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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지 그, 질지 모르겠다. 그 대답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자 넘어섰다고 이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대표님이 국민의힘 의원한테 전화하는데 전화를 받네요. 그게 그것도 더 되게 이상해. 신기한 파인데. 그게 더 이상해요? 그걸 다들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재가 양적이 다 된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요? 네, 신기하기도 하고. 예, 어쨌든 편향적으로도 해요. 근데 아니, 어쨌든 지금- 취재는 하는데 정원호 찍고 진교훈 찍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아니 근데 예. 아니 우리 스픽스가 사실 좀 진보 쪽이잖아요. 민주당 김부겸 후보 쪽입니까? 얼마나 응원하고 근데 있는지 뻔히 생긴 게 알 완전 텐데. 보수래요. 생긴 게 완전 보수래. 말투도 보수인 것 같은데. 더 보수야 그거는. 아니 그런데 아니 어제 제가 그래 또 대구에 있는 국힘 그 그 부위원장 시당 부위원장 낮술 또 드시고. 낮술 약간 먹고 와가지고 김부겸 한대 또 이게 뭐 쇼트로 나왔는데 엄청 많이 봤더라고요. 네. 그분 오늘 항의 전화 안 와요. 이 방송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한테 어쨌든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도 오늘 전화를 해봤죠. 그 어떠냐 하니까 모르겠대요. 모르겠다. 보통 선거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와서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붙었다는 거예요. 대구는.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서 지금 1%포인트 왔다 갔다 할 건데 남아있는 나흘 동안 이 방송 보시는 분 대구에 아는 분 제 가족들 다 사전투표 내일 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전투표 꼭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딱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부겸을 대구시장 만들면 이재명 대통령 정말로 날개 달고 국정운영 할 수 있다라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쁜 소식은 모르겠다라고 모르겠다. 국힘의
다선 중진 의원이 직접 제게 이야기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그분 이름 진짜. 공개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 전 대표님 칭찬 하나 더 해드리고 아, 네. 솔직히 기자분들 예? 전화 와서 네.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이기지. 이게 일반적인 이게- 예, 답변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진짜 긴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도 모르겠다, 저쪽에서도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양쪽 다 긴밀하게 취재를 하는 이 네트워킹이 있다는 아, 거죠. 그겁니까? 대표님 칭찬드립니다. 아 이거는 지금 공개하면 우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는데 그 어떻게 할까요? 생방이나 그래도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취재한 내용 중에 예, 궁금합니다. 혹시 국힘이 네. 박근혜 그냥 막 가서 뭐 또 예전에 기억 뭐 총선 같은데 꿇어 앉아서 달성공원 앞에서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그쵸. 말로 이제 막 최저. 막 큰절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막 네. 그 약간 이제 그랬었죠. 그 보수 예. 결집을 노리는 이 행위를 할까 말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거든 저는요. 네. 그래서 저는 김부겸 캠프에 연락을 해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선방쳐야 됩니다. 막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하자는 쪽의 의견과 안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국힘 내에서 합의가 안 된대. 하하, 잘 하고 있네. 아니, 그것도 예. 잘하는 게 아니고 예. 김생활하면서 봐야 되는데 네네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예. 지금 박근혜 효과가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없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뭐 바람 거기다가 갑자기 대구 하다가 막 전국 팔도강산으로 갑자기 돌아버리니까 아하. 이게 돌아버리니까 또 말도 잘 들어야 돼. 하여튼 팔도강산을 도니까 아 그게 효과가 탁 줄어버리고. 대구만 챙긴다 이런 느낌이 없으니까 아. 31일 날 다시 서문시장에 욕심이 간대. 과했어. 서문시장에 또 간대. 칠성시장은 제가 추적 취재해서 가보니까 뭐 휑하니 맞아요. 아무도 없다. 예, 예. 그게 또 조회수가 한 3, 40만에 나와 풀 네. 영상이. 예. 예. 근데 내일 모레 이제 서문시장 간대요. 아, 서문시장. 또 제가 가봐야 될 거 또 아닙니까? 그 가십니까? 분위기가 가야 되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것들로 봐서는 대구에 국힘이 생각보다 결집도가 높지 않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딱 붙었다. 딱 붙었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 근데 보궐도 대구 달성도 지금 이진숙이 치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박형용 후보가 이겨야 된다. 예, 지금 가능성 있다. 그리고 김부겸 저렇게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절하는 그 시민의 그래, 심정은 진짜. 아 김부겸 다시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 기다렸다. 그 간절함을 절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저는 이번에 정말 5일 남았지만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이야기 꼭 믿고 싶습니다. 예.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오늘 또 취재한 네. 것도 한 개 더. 아, 진짜 부산 오늘 북갑에 왜 이렇게 어떤 많이 일이 하신 거야? 있었냐면 예. 부산 북갑에 예. 한동훈이 지금 막 전국에 있는 훈이 사랑파들이 다 와서 동네 막 온 식당에서 밥도 먹고 돈도 쓰고 이렇게 지역 경제가 막 활성화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국힘의 얘기 부산 쪽에 직접 들었어요. 한동훈은 모든 한동훈 지지자들이 전화통을 집에 붙들고 있대. 이걸 국힘이 내한테 제보를 해주는 거야. 아 여론조사 지금 믿으면 안 된다. 뭐 한동훈이 1등 했고 박민식이 20% 안 된다. 어림도 없다. 박민식 죽기 살기로 해가 25% 간다. 아하. 한동훈 죽이는 게 국힘의 선거 목표다. 그래 차라리 하정우가 되는 게 낫다. 요 이야기를 아하. 박민식의 최측근이 제게 얘기를 해줘서 박민식 안 되더라도 하정우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지 않고 국힘 국힘에서? 쪽에서 하고 있으니 요것도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끝까지 하정우 밀어주십시오. 아니 근데 제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 쪽에 계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부산 북갑 여론조사만 특이하게 늘 5% 응답률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튀게 거기만 지금 응답률이 높은데 그것도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바이어스가 있는 여론조사가 그렇죠. 최근에 한동훈이 예. 되게 높게 나온다. 왜냐? 실제로 보면 부산 국감이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여론조사 여론조사 너무 전화 계속 와요. 있어. 그러면 이제는 안 받아요. 안 웬만한 받아. 사람이면 받는 사람만 받는 또 거야. 왔어 안 받아. 근데 그것만 간절하게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옳다구나 하고선 다 한동훈 무소속 7번 누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과잉 집계가 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가 또 결과를 견인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은 부산 북갑의 국힘 쪽에서 주신 정확한 저보다 정확한? 그 사람도 이름을 이야기하려면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기분 좋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 이기겠네. 토론회도 어제 잘했잖아요. 토론회 잘했잖아. 잘해갖고. 어?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꾸벅하는 그 사진 딱 이렇게 아니, 이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정우 후보가 나이도 조금 어린 편이고 좀 유약해 보이고 네. 처음에 갔을 때 좀 소극적인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아, 너무 굉장히 잘했어. 목소리도 좀 크게 너무 내고 잘했어요. 맞서서 싸우는 네. 모습을 보여갖고
좀 뭐 할만한데. 뭐 부산 사투리 뭐 까리하네 뭐 이런 까리하네. 이런 느낌을 좀 줬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아무리 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오, 오늘 국힘은 제게 의미심장합니다. 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국힘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줬다. 예.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예, 희망과 함께 광고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콤하면서 감칠맛까지 제대로 잡은 양념 쭈꾸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밥도둑이다 싶은 맛이에요. 쭈꾸미가 탱글탱글 살아있고 양념은 얼큰하면서도 자꾸 땡기는 중독적인 맛입니다. 특히 집에서 볶기만 하면 되니까 요리 어려우신 분들도 정말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퇴근하고 5분에서 10분이면 술안주, 반찬, 야식 완성입니다. 콩나물이나 대패 삼겹살 같이 넣어서 볶으면 전문점 느낌 그대로 나고요.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해서 드시면 진짜 끝내주겠습니다. 예, 매콤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 캠핑 음식 찾으시는 분, 집에서 간편하게 한 끼 해결하시고 싶은 분, 술안주 제대로 찾는 분, 1+1에 또 +1 해서 400g이 총 3팩 24,900원입니다. 스픽스 공동구매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신 우리 동백 선생님, 기나와님, 이글님, 제레나님, 그리고 호박고구마님, 나의 로또님은 아유 진짜 스픽스 황현칠 선생님 짱짱짱 이렇게까지 나의 감사합니다. 로또님은 분명히 서로 아는 사람일 것이다. 아니에요. 자두네님, 말라리아님, 킹재명님 고맙습니다. 김도희 선생님도 한국에 와 계신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체계바라님도 많은 분들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김민주 소장님, 신현영 의원님, 전계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